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정부의 총력전에도 달러원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백약이 무효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환율이 1,500원을 뚫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고환율이 계속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부담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불붙은 환율을 진정시킬 방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나오셨고요.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최남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의 환율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윤철 경제부총리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수입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원자재라든지 이런 거 수입을 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요즘 정부가 진짜 바쁩니다. 특히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 외환 당국은 뭐 매일매일 총력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대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대통령실에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 관계자들을 환율 때문에 소집했다라는 거는 최근에 기업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시장에 풀지 않고 그대로 묶어두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도 고환율의 원인이다라고 지목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협조를 구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일단은 그 달러의 공급을 좀 늘려야 되는데 지금 달러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그 주체들이 별로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요. 지금 다 뭐 미래 기대 같은 걸 생각해 본다면은 이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은 계속 남아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경영한다면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안전적이죠. 네. 근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달러를 풀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느냐. 예를 들어서 대미 투자 당장 해야 되는 기업들은 환전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외국에 있는 법인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현지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쉽지는 않은 상황 그렇죠. 같아요. 근데 그 금액만 보면 지금 기업들의 외화 예금 자금이 한 900억 달러가 넘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수출도 보면 수출도 흑자가 지금 11일까지 660억 달러예요. 그럼 금액만 보면 괜찮지 않느냐 싶은데 지금 현재 기대가 환율이 계속 올라갈 거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라고 한다면 기업들이 지금 돈을 적정 규모 이상으로 만일에 이제 환율이 내려갈 거다 그러면 지금 이제 기업들이 굳이 적정 수준 이상의 외화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지금 적정 수준 이상은 그냥 팔고 다시 나중에 내려갈 때 사면 되는데 지금 이제 기대가 반대 방향이거든요. 네. 올라갈 거로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이 돈을 미리 내놓고 손해를 본다는 건 굉장히 기업들로서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일종의 인센티브를 좀 주면 어때요? 환전했었을 때의 세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배당으로 돌려서 배당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라든지. 그러면 좀 기업들이 움직일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대미 투자라든지 대외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환율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기업들은 어쨌든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지고 있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좋고 그 가지고 있는 달러를 또 보시면 한미 금리 차가 또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환전을 해서 원화로 예치하는 것보다는 달러로 예치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 상태에서 그거 이상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데 그거 이상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또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될 요인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에 대한 그 안정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기업 입장이라면 그 기업들이 그냥 이런 압력에 의해서 쉽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 좀 한마디만 네. 좀 더 하면요. 지금 요거는 오늘 주제 범위 조금 넘긴 하지만은 지금 6개월 동안 기업의 어떤
부담이 많이 늘었죠.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법인세 인상 예정이든지. 그런데 이게 뭐 아마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정부가 이거 하나만 부탁했다. 그러면은 승낙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뭐 막 부담이 늘어드니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금 보수적으로 경영을 해야죠.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연달아 정책적 역량을 다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발표된 게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입니다. 말이 길죠? 쉽게 얘기해서 국내로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기존에 달러가 들어왔던 길을 막아놨던 걸 지금 다 풀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제도도 좀 완화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좀 근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과거 저희가 그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외환 건전성 3종 세트라는 걸 도입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외화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이제 외환 시장을 불안하게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하자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스트레스 규제를 완화한다라든지 그리고 외국인에게 한국 주식을 직거래를 뭐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네. 하면은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과연 그 지금의 환율 수준을 낮출 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건 의문이 들고요. 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다른 부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그 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외환 시장의 불안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했었는데 네. 이걸 다시 풀었을 때 그럼 다시 또 예전에 그런 상황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은 없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맞춰서 또 최근에 이제 그 국민연금을 이제 많이 이제 푸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연금을 푸시를 해서 이제 뭐 외화채를 직접 발행하게 한다라든지 해지를 하게 뭐 좀 더 높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물론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되겠지만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수익률을 올려서 고령화 사회로 갈 때 우리 국민들에게 연금을 더 충분하게 줄 수 있는 쪽으로의 그 목표라고 한다면 어떤 이제 당장 환율을 막기 위한 것들이 국민연금의 수익세를 뜰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 시장의 불안을 또 좀 더 초래할 위험도 있다 그래서 좀 더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이제 IMF 같은 사태를 맞았었고 그때의 기억 때문에 이런 조치들을 취한 건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채무국이었고 지금은 이제 우승 대회 채권국이 됐으니까 이제 유동성 조치들을 좀 푸는 이런 이제 조치들을 취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최 교수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취지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했죠. 되죠? 예, 취지로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걸 보면서 항상 그 부동산 시장하고도 좀 비슷한 대책이 없다. 뭐 이런 생각도 좀 약간 들기는 해요. 왜 네. 그러냐면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 달러 공급은 없고 원화가 공급이 많은 상태인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이걸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어떤 정책이든 마찬가지지만 금융기관의 어떤 그런 규제를 유예해 준다든지 아니면 환율을 조금 더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은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는 시그널링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주 큰 효과는 아니고 미미한 효과라고 보고 중기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이게 기업들이 금융기업들이 실제로 실행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이거를 바로 실행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시그널링 효과 정도만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도 중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실행력을 발휘해서 달러 공급을 늘린다면 효과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이시네요, 두 분 다. 예, 저도 좀 부정적입니다. 다 부정적이시군요. 그 네. 안에 들어가는 조치 하나하나를 보면은 제가 동의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얘기했던 건전성 정책, 스트레스 테스트 그 예외든지 아니면은 그 선물환 그 제한이든지 그거는 좀 완화시키는 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히 염려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지금 그런 규제를 풀어가지고선 달러가 더 들어왔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계속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잘 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 밑이 없는 두 개 그냥 물을 그냥 부어놓고 그냥 경제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AI 랠리가 좀 너무 좀 과장되지 않았나 그런 염려를 지금 떨칠 수가 없는데 네. 그러면은 미국에서 AI 주식 시장이 좀 천천히 조절된다면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갑자기 조절된다. 뭐 소위 거품이 터지는 수준까지 간다면은 이게 뭐 우리가 97년 같이 그냥 우리나라 달러가 없어가지고선 생기는 외환 위기는 없을 수가 있어도 네. 환율에 급격한 변화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좀 어떻게 그 외환 위기를 정의하는지 따라서 다르게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빨리 환율이 약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거품이 터진다면은 과거에는 오히려 미국이 이득을 봤어요. 왜냐하면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뭐 외국인 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한다. 그런 것들은 제가 뭐 동의할 수 있지만은 건전성 정책들을 좀 약화시킨다는 것은 좀 염려가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AI가 어느 정도 거품이 끼어서 이 거품이 급격하게 사라지는 과정에서 안전자산으로의 수요가 쏠리게 되면 사실 안전자산 금도 다 달러로 예. 결국 달러 자산으로 자금이 그러니까 더 쏠린다. 과거에도 봤지만은 미국에서 어떤 금융 문제가 있어가지고선 세계 경제가 휘틀리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미국으로 자산이 가죠. 안전자산. 아니 지금 AI 랠리도 미국 중심인데 안전자산도 결국 달러 아니, 자산이면 서프라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프라임은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금리가 치솟아 버리면서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이제 네. 금융 위기라고 우리가 그런데 지금 정의내는 게 나타나는 그쪽의 거고. 위험을 본다면은 뭐 이게 이렇게 그냥 위험이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미국도 지금 그 금융하시는 분들은 염려를 하고 있어요. AI 랠리가 지금 너무 높이 나가지 않았느냐, PER 같은 게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국채도 좀 서서히 문제가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 재정 적자가 하도 높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좀 불안한 상태에서 건전성 조치를 약화시킨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염려가 됩니다. 지금 외환 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이 고환율의 원인은 사실 좀 마이크로적인 부분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일 혹은 주간 단위로 달러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 수급의 불균형,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은 이 불균형을 일단은 맞추자. 급한 불을 끄자라는 데 좀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연금이나 예. 환해지도 늘리자, 서학개미들에 대한 것도 뭐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런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적인 거 급한 불을 끄는 거에 일단은 초점이 그렇죠. 맞춰져 지금 이제 있는 것 나오는 같아서. 정책들이 이제 굉장히 마이크로적이고 현재 이제 수급 상황을 좀 조절해 보자. 이게 가장 큰 이제 어떤 정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환율이 왜 이렇게 되냐를 이렇게 보면 뭐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올해 초에 아마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거는 지금 내려가는 걸로 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금리 차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는 계속 무역 수지 흑자국이고. 네. 그리고 달러화 지수도 보면 지금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약세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독 우리나라랑 지금 예나만 지금 달러에 대해서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구조를 보면 우리가 당연히 좀 이렇게 원화가 내려와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냐를 봤을 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누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고령화 문제도 있었고요. 경제 구조가 전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개혁이 안 되고 있었고, 그리고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었고, 가계부채가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항상 이게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렇게 항상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불확실성들이 계속 누적되고 고치지 않고 오면서 이제 원화의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학개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근데 서학개미도 생각해 보면 왜 우리나라 주식에 안 가고 미국 주식에 가느냐? 결국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라든지 경제 구조에 대한 믿음보다는 미국 경제와 해외 경제에 대한 믿음이 더 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현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외국인들도 지금 이제 주식을 팔고 나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관세 협상 때문에 3,500억 달러가 나가고 이제 매년 200억 달러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불안감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얹혀지면서 이제 이 환율이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지금 당장의 어떤 수급 구조를 바꾸는 것보다는 기대를 바꾸지 않으면, 그리고 불확실성을 없애지 않으면 당장의 이런 약간의 수급 조치로는 이 환율의 움직임을 거슬리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외환당국 입장에서 고충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구조적인 부분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3,500억 달러는 사실 관세 협상이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AI 붐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원했던 상황이 아니에요. 뭐 나중에 안전자산으로 회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 그럼 외환당국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사실 미시적 대응이 1차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고민은 이거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안 떨어진다. 사실 어느 정도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470원인데 1,400 최소한 뭐 30원, 40원 요 정도의 효과는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안 나타나니까. 맞습니다. 제가 너무 격정을 했나요? 죄송합니다.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네. 지금 뭐 연구원님이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뭐 일시적인 환율 급등이라면 외환 시장을 개입을 해서 그 변동성을 줄이는데 요점을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상당 부분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러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AI 버블 문제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의 재정 문제 때문에 단기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기채 발행에 있어서의 달러 수요,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지금 국민연금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미장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로 환율이 상승할 것이다라고는 저도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환율이 올라서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반면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통화량이 또 급증하고 있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통화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 이런 것들이 모두가 결부되었고 또 거기다가 이제 또 기름을 부은 게 한미 투자 협상에서 연간 200억 불의 이제 투자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이 200억 불을 어떻게 조달을 해서 주겠다라는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것조차도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200억 불을 기본적으로는 우리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게 우리 네. 정부의 기본적인 설명이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안에다 들여보다 보면은 150억 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외화 자산이 4,200억 불 정도 있으니까 거기서 운용되는 자산을 가지고서는 대부분은 유럽이나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금리가 한 2, 3% 정도 되고 네. 그걸 가지고서는 줄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평채라는 걸 발행해서 그 돈을 가지고서는 네. 외환 보유고를 조달하고 있는데 외평채 금리가 한 4%, 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4% 정도 되는 그 외평채를 발행하는 돈은 뭐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선 이걸 투자금으로 주겠다. 약간 조삼모사인데요? 예, 그렇게 한다라는 것조차 솔직히 이게 정확한 그 계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50억 불은 뭐 달러채를 발행해서 주겠다고 했지만 만약에 150억 불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를 외환 시장에서 조달을 하든지 아니면 달러 채권을 더 발행을 해서 조달을 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서 커지니까 네. 이 환율에 대해서 영향을 이 높은 확률을 영향을 그리고 외환보유고 그 이자로 하겠다, 200억 달러 이자로 하겠다라는 거는 그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걸 하지 않으면 결국 200억 달러가 우리 외환시장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그게 외환 보유고의 수익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정부가 실탄으로 쓸수 외평채를 하든지 있는데. 간에 네. 여하튼 200억 달러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네. 어떤 식으로 가네.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떤 뭘 가지고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외환 시장에서 200억 달러가 부족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거다라는 없다. 그런 이제 예상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고민은 그거 왜 조금 더 떨어지지 않냐 이거예요. 이렇게 이런저런 단기적인 조치, 구두 개입 다 하는 것 같은데 왜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뭐 좀 옛날 얘기를 꺼내겠는데요. 우리가 80년대 얘기하면 바로 이런 현상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닫아버렸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주식시장의 어떤 문제점 그런 것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었다가 그러다가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 주식 수익률이 좀 너무 낮을 것 같은데 해외 수익률은 계속 좋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저축해서 뭐 어떻게 노후 생활 같은 것을 준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냥 국내 시장에서 안 되면은 수익률 높은 해외 시장이라도 좀 해주자. 그렇게 해서 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 자본시장을 개방해서 해외 투자할 수 있게 한 거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구조를 바꾸기 싫어가지고선 그런 출구를 하나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 출구를 별로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옛날 세대와는 달리 영어도 다 읽을 수가 있고 미국 주식시장 다 파악할 수가 있고 뭐 지금 뭐 영어 실력도 더 낮고 그리고 또 그 금융 파악 그 능력도 더 낮고 그다음에 인터넷 때문에 이제 정보도 거의 미국에 있는 수준처럼 그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나가지 않았다는 게 신기해요. 근데 사실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투자한 게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이게 누적되었던 효과가 지금 그러니까 막 지금 심하게 일단 발현이 되는 건지. 지난 한 6개월 동안은 이게 AI 랠리 효과가 거기에 가미된 거죠. 일단 양 교수님은 계속 AI 효과를 계속 이제 아니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 계십니다. 지금 환율의 변화 본다면은 그 작년 말에 계엄령 터지면서 우리가 1,400대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패닉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직접적으로 불안정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다가 요게 또 1,350까지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었죠. 여름에. 네. 그래서 그거는 일단락 접은 건데 그때서부터 미국 시장에서 AI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선 요게 하나의 그 원인이 아니라 전에 계엄령은 끝났는데 AI 랠리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사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작점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안 있죠. 맞아도 될 충격을 받은 게 사실 레고랜드 사태가. 그래서 저 작년서부터 그냥 서서히 올라가긴 했지만은 이게 저 계엄령 때문에 크게 가속화됐다가 내렸다가 뭐 제 해석이 맞다면은 AI 랠리 때문에 다시 가속화된 거죠. 더 얘기하고 싶은데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의 환율 상황을 두고 금융위기는 아니다. 하지만 위기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이 총재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것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극렬하게 나뉘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극렬히 나눠진다. 양극화 문제를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창용 총재의 시각? 저 발언. 어떻게 뭐 보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환율이 10%가 올라가면 물가가 0.3% 정도 올라간다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환율이 올라가면 결국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생계비 물가도 올라가겠죠. 생계비 물가 올라가는 걸 보면은 지난 한 5년 동안 평균 6% 이렇게 뭐 4% 약간 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이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환율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본다면 어쨌든 물가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든지 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건 항상 제일 약한 고리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경기가 어느 쪽으로 안 좋아지면 항상 일단 약한 고리부터 들어가고 취약계층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더 확대되는 거는 굳이 물가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면 항상 양극화는 확대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정부는 환율을 안정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가겠지만 거시 정책만으로는 양극화를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 이제 미시 정책으로 해서 좀 취약층에게는 어떤 지원들이 들어가고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겠죠. 내년 물가 한국은행 전망이 2.1%인데 만약에 지금 수준의 환율이 유지되면 2% 중반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게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라는 게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한 3개월 시차를 두고서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재미있는 거 하나를 보면은 지금 3년 국채 금리가 3%를 넘어섰어요. 10년짜리가 3.3%까지 갔고요.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하고 지금 그 괴리를 보면 0.5%포인트 차이가 벌어졌거든요. 그 0.5%포인트는 장기 인플레이션의 기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은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하듯이 실질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실질 소득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한계 소비 성향은 대체로는 이제 저소득층, 1분위 소득자들이 되게 높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요거를 또 재밌게 일본 사례를 한번 보면 일본이 아베노믹스 때 그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서 환율이 급등했거든요. 네.
그래서 N당 그 1달러에 80엔 하던 게 120엔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네. 그때 당시에 보면 수입 물가하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일본이. 네. 근데 일본의 평균 그 소득은 또 정체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살기가 굉장히 팍팍해졌다라는 말이 나오고 실제로 그런 게 수치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수입 물가를 지금 압박하는 요소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금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압박하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근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 펀더멘털을 보면 지금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질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이게 일본인 소득자들의 실질 소득이 떨어져서 구매력이 떨어지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사례를 들었지 우리한테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들은 반도체 수출 잘하고 수출 기업들한테 호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GDP는 늘어나는데 실제 우리 국민들의 생활은 체감 물가나 이런 것들은 계속 부담스러워지니까 소비력 떨어지고. 지금 수출 수치를 보면은 그러면은 반도체 빼놓고서는 다른 데서는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반도체 산업이 잘 된다. 이건 GDP에는 금액으로는 그게 금세 나타나지만은 그렇지만 반도체 산업이 그 노동 그 비율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어떤 그 파급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반도체 자체가 전체 금액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만은 그렇지만 어떤 파급 효과나 뭐 승수 효과 같은 데서는 좀 그렇게 큰 몫은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환율로 다시 돌아가서 내년 환율에 대한 전망들은 뭐 대체적으로 1,400원 초반대도 나오기도 하고 노무라증권은 1,380원까지 떨어질 거라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신뢰하기는 지금 상황을 보면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내년 환율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뷰 좀 듣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항상 저희도 이제 전망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네. 가장 어려운 게 이 환율 전망입니다. 그래도 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기관들이 그래서 전망을 발표를 안 하죠. 근데 저희도 이제 뭐 얼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올해보다는 내려올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게 이제 1,380원이 될지 아니면 뭐 1,300원대가 될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요건만 본다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고 내년에 그 트럼프가 임명하는 또 페드 연준 의장이 온다면 네. 금리를 더 빨리 내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미 금리 차가 뭐 지금 역전돼 있는 상황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오히려 이제 미국 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 된다면 거기서 이제 환율에 대한 그 영향이 긍정적으로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경기를 본다면 우리나라가 올해는 굉장히 뭐 탄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반기에 있어서 올해 성장률은 1%가 될까 말까 하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한 2%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 영향 때문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하고 그리고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들이 이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낮아진다면 그런 것들로 보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환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조건이 성숙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기초적인 조건들은 내년에 환율이 좀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라든지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바뀌지 않으면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개헌과 같은 대외 충격은 이제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회복의 과정을 겪고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환율도 그에 맞춰서 떨어지는 게 맞긴 하는 건데 요즘 상황을 보면 또 워낙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쉽사리 예측은 쉽지 않고 말이죠. 교수님. 이게 환율이라는 게 뭐 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변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변수가 많다 보니까 예측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고 네. 맞더라도 솔직히 이게 진짜로 그걸 예측해서 맞췄냐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얻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 맞습니다. 얻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노무라 증권에서 예측한 거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여러 요소가 결합됐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뭐 한미 금리 차가 축소될 것이고 달러 공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외국인이 국내 투자가 확대될 것이고 국내 수출 기업이 엄청나게 또 선전을 할 것이고 네. 이런 모든 조건이 만족을 했을 때 1,380원이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실제적으로 이런 모든 요소가 동시에 만족하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 거기다가 뭐
미국의 페드 의장이 바뀌겠지만 바뀌어가지고 진짜로 이제 금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많이 떨어져서 네. 한미 금리 차가 좀 축소가 돼서 달러 공급이 좀 늘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낮아지겠지만 저는 그게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일어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서 네. 순차적으로 내려와도 저는 1,400원 중반 좀 밑에 정도로 되지 않겠나라고 1,440원, 50원 정도를 40원, 예측 30원 밴드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모델링 같은 것도 있잖아요. 환율 예측하는 그런데 모델링. 뭐 모델링 같은 것도 있는데 모델링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데이터를 지금 완벽하게 그냥 다 넣은 거냐?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만약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은 진짜 그냥 AI 랠리하고 미국 주식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그거는 모델링 안에 잘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첫째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6개월 동안에 1,350에서 지금 1,480으로 갔기 때문에 네. 내려가는 것도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그렇다면은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AI 랠리가 미국에서 깨지거나 안정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갑자기 깨지면은 그 안전자산 문제가 나오고 네. 좀 천천히 꺼지면은 다시 우리나라 원화가 강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금리를 얘기했는데 금리가 내려가면은 우리하고 미국의 금리 차가 좀 그 줄어들고 우리나라도 뭐 경기가 활성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경제가 더 나아질 거다. 거기에는 뭐 동의합니다만 아주 단기적인 효과를 본다면은 그러면은 그 금리가 내려가면 첫 영향이 뭐냐? 주식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그 단기적으로는 그냥 뭐 한 그 몇 주나 1개월 동안은 오히려 또 우리나라 원화가 약화될 수가 있죠. 그 미국 주식 시장이 좋으니까 그쪽에 더 넣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미국이 지난주에 금리를 내렸는데 왜 이렇게 약화가 더 되고 있느냐? 주식 시장이 잘 되니까 뭐 서학개미들이든 뭐 기관이든 더 투자해서 그런 게 아닌가 좀 그런 의심이 듭니다. 네. 요즘에 한국은행이 환율과 관련해서 입장을 많이 냈습니다. 이창용 총재 입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블로그를 통해서도. 근데 이제 그 기저에 지금 고환율의 이 구조적 원인을 따져보니까 M2 광의 통화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려서 지금 환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게 지목이 되니까 한국은행이 불편한가 봐요. 계속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뭐 밖에서 이제 M2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이제 한국은행 네. 책임으로 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게 물론 이제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결국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원인은 될 수 있겠지만 네. 그걸로는 전부를 설명할 수 없고 그건 굉장히 하나 일부의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돈을 풀었지만 뭐 M2가 그 한 8%, 9% 이렇게 늘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한국은행만 푼 것이 아니라 이번에 또 뭐 국가도 재정 확대를 해서 55조 정도를 재정 확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결국 그것도 한국은행이 들어가든 누가 들어가든 국채를 사줘서 돈을 풀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돈이 풀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왜 돈이 많이 풀렸냐를 생각해 보면 돈이 풀린다는 건 이제 금리가 낮추고 유동성을 늘리는 건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올해 성장률이 1%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한국은행으로서는 경기를 부양을 시킬 그런 목적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물가는 올해 그렇게 문제가 안 됐거든요. 올해 물가는 2% 정도니까 물가 안정 목표를 지켰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뭘 해야 되겠냐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풀어서 경기를 지원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만일에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근데 그래서 환율이 올랐다라는 건 어떤 부수적인 영향으로 약간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 때문에 돈을 안 풀고 경기를 지원 안 할 거냐라는 문제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은행이 뭐 너네가 돈을 많이 풀어서 환율을 올렸다라고 한다는 거는 정말 그건 어불성설이고 그래요? 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었는데 그것이 물론 돈을 푸니까 환율에는 영향을 줬겠지만 어쩔 수 없는 정책 선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환율에 이게 얼마나 몇 퍼센트의 이 책임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에 대한 뭐를 돌리고 싶어 해요.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하는데
그중에 이제 한국은행이 걸린 거죠. 보면은 우리나라 M2 10월달 지난 10월달 M2 중과율이 8.7%였고 네. 미국의 M2 중과율은 4.65%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2배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나라의 통화,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라는 게 이종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네. 한쪽에서 공급을 늘리게 되면 그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논리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중의 유동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환율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나라의 M2에 측정하는 방식하고 미국의 M2 측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이제 M2 측정 방식에 수익증권이 들어가거든요. ETF. 예, 네. 수익증권을 빼고 나면 한 5.6%, 5.4% 정도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뭐 미국의 M2 증가율하고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또 반대 시각에서는 유럽 쪽도 한 M2 증가율이 2% 정도 내외였고 미국도 4%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그거보단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주긴 줬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뭐 실제로 뭐 이것도 일본에서 사례에서 똑같이 그 아베노믹스 때 뭐 당연히 돈을 풀면서 환율이 급등했었던 현상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랑 결부했을 때 시중에 통화량이 많은 거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한국은행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도 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도 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정부에서도 돈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한국은행에서만의 돈 푼 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너무 크게 접근을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때문만은 아닌데 이제 예, 몇 예, 할을 예. 따지자라는 거죠. 2, 3할 정도 되냐? 책임이 4할 정도 되냐? 이거는 뭐 사실 종합적인 문제라는 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런데 뭐 통화량 M2의 증가율을 본다면은 그 코로나 때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그 수익 취권 빼는 그 본다면은 뭐 그렇게 미국하고 차이가 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과거 추세로 지금 돌아온 셈이에요. 그냥 평균 성장률을 본다면은 지금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여를 했다면은 아주 큰 기여는 아닐 것 같고 또 시차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환율은 지금 6개월 동안 큰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선 그 통화량 자체가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면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율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 투자할 돈이 많이 나서 가지고 그래가지고선 그 처음에는 뭐 국내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그 돈이 지금 미국 시장으로 간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저는 좀 조금 의심이 있는 게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주식 투자나 그 부동산 투자가 그 전에 많이 늘었다가 지금 다시 줄었다. 그런 좀 통계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통계적인 움직임이 있는지가 지금 저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아니 이제 M2 광의 통화 그 측정하는 지표에서 이제 ETF를 뺀다는데 이것도 좀 의견들이 설왕설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ETF도 해외에 투자하는 ETF들 꽤 많은데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있다가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이제 환전 수요가 여기서도 일어나는 건데 이걸 광의 통화에서 빼면 이게 적정한 통계 지표가 산출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논란도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물가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물가도 물가인데 혹시 내년에 통화 정책 방향을 노무라증권이 이런 얘기를 해서 혹시 한국은행 이 상태면 고환율에다가 물가도 계속 위험한 수준이면 금리 동결이 아니라 인상 쪽으로도 가닥을 잡을 수 있나?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전망치를 내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글쎄요, 뭐 너무나 간 겁니까? 인상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내려갈 생각은 좀 일단은 상반기에는 접어두지 않아야 될까 생각이 드네요. 영건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노무라가 금리 인상을 고려한다라는 것이 이제 전제를 해놨거든요. 2.5% 이상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네. 뭐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반적인 지금 경제 상황을 봤을 때 한국은행 전망치라든지 뭐 저희도 전망하는 것이 올해 뭐 성장률은 1.8%, 내년에 1.8%, 뭐 그리고 27년에 가면 한 1.9%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가고요. 물가는 2.0%에서 이렇게 쭉 물가 안정 목표가 유지되고 있는 걸로 갑니다. 그러면 네.
한국은행의 목표가 물가와 성장이라고 한다면 물가는 별 문제가 없고 현재 상황으로서는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올해 1%에서 내년에 2% 성장한다는 거는 성장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기저효과를 봤을 때. 그러면 한국은행이 만일에 이런 전망을 가지고도 금리를 정책을 하겠다 그러면 환율이 안정이 되면 저는 오히려 인상보다는 인하 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후내년 물가는 2%가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 환율이 더 이상 안 뛰면 그리고 성장률은 여전히 2% 아래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한국은행이 뭘 하냐 되냐 그러면 경기를 더 부양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환율이 근데 이제 전제가 환율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전제가 근데 지금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래 전제가 어렵던데 저 전제도 어렵습니다. 물가가 2.5% 이상 3개월 갈 거냐라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전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환율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수준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상승률은 큰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뭐 평균이 1,400원, 내년이 1,400원이다 그러면 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이제 금리 정책을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전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년 경제 상황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서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에 의존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물가 상황이 만만치 않거든요. 최근에 소비자 물가 종합 그 지표 보면은 상승 추세에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 스물스물 계속 올라요. 지금 2.4까지 갔어요. 4까지 갔죠. 네. 저 정도 수준이면 걱정해야 되는 수준 아닌가요? 저 정도 수준이 말씀하신 대로 노무라에서 예측하기로 저 정도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거든요. 근데 일단 환율이 고환율로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서는 지금 뭐 정부에서도 확장적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 확장적 기조를 계속 유지하거나 더 늘려가지고 시중의 통화량을 더 늘려서 이제 물가의 수요 측 쪽도 압력을 가해야지 2.5% 이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텐데 그렇게 되기가 좀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지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전제가 거기에 들어간 건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게 지금 둘 다 여의치 않다라고 봐요. 둘 다 여의치 않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확장적 기조를 계속 가져가고 있어서 금리를 낮추고 있는 추세였지만 네. 지금 제일 중요한 환율 요소가 걸림돌이 됐고 뭐 어쨌든 그 전에는 부동산 문제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상태에 지금 봉착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장기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으니까 금리를 올릴 것이냐? 지금 국내 말씀하셨지만 국내 경제 상황이 지금 회복 국면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노동 유발 효과가 제일 크다라고 하는 건설업도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 있어서 부동산 PF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 가계부채 문제랑 이 문제가 엄청 크게 작용할 겁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대출을 갖고 있던 가계빚들에 대한 이제 이자 상환 부담, 이자 이런 상환 것들이 부담도 커진다는 있지만은 또 부동산도 지금 어떤 면에서 순수하게 부동산만 본다면은 그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답일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대 심리를 죽이기 위해서. 예,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좋은 정책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서울 지역의 공급을 늘리는 건데 그런데 뭐 아까 조금 얘기가 나왔지만은 계속 이 금리 통화 정책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 어떤 실물 경제, 실경제 문제들은 그 이 통화 정책을 가지고 또는 재정 정책을 가지고 그냥 커버하려고 한다면은 뭐 지금 금년 같은 문제가 나중에 계속 반복되는 거죠. 물가는 대책이 좀 보이십니까? 지금 그 물가 품목별로 차관을 물가 안정 책임관을 지정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관리에 들어간다라는데 이게 이제 과연 사실 물가 대책이 뻔하지 않습니까? 역대 정부에서도 하는 게 이름만 다르지 대동소이하단 이게 말이죠.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2012년에 그 이명박 정권 때 그때 뭐가 있었냐면 물가 관리 책임 실명제라고 있었어요. 네. 그때 뭐 양파 사무관, 무 과장 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한 명 지정해서 너 추억이 무 새록새록 돋네요. 예, 그렇게 이제 관리를 했었죠. 뭐 사무관 한 명한테 너 양파 가격 해라. 그러면 이제 이 분이 하는 게 이제 매번 이제 양파 시장에 그 도매 시장에 가서 가격 체크하고 하는 건데 그게 효과가 있었냐 그러면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23년에도 한 번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물가 전담 관리제라고 있었는데 네.
결국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나 뭐 생산자로 하여금 시장 물가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건 시장 물리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고 환율 때문에 코스트가 올랐으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걸 억누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든 억누르면 그 동안에는 좀 가지만 그게 이제 없어지면 한꺼번에 그동안 억눌렸던 압력이 다 튀어 올라가지고 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고 만일에 뭐 공급업자나 기업들이 시장 원리에서 너무 벗어나거나 불공정 행위를 하면 관리를 해야겠지만 그걸 과도하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고 한다면 이런 그 물가 뭐 책임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짧게만 예. 부탁드립니다. 또 한 문제는 이렇게 기업들이 그 통제를 해가지고선 이윤을 못 벌면은 일자리 창출, 임금 증가, 투자 이런 것들도 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교에 있으니까 이걸 절실히 그냥 뭐 경험하는데 그 등록금 동결 때문에요. 네. 그렇지만 요게 지금 일단 소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률을 낮추는 큰 요소가 됩니다. 사립대학 등록금 동결 조치 조금 완화됐다는 건 예. 그래서 조금 좀 숨이 트고 있는데 학생들이 줄어들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고환율이 서학개미 탓인가? 이 외환당국 수장인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서학개미 탓이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켠에선 증권사들을 불러서 해외 주식 부추기지 말라 이렇게 사실상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이것만 보면 아직까지는 언행일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